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고수익 작전 타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웃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간밤 미증시가 또 한 번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독일에서는 물가 상승률 둔화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소간 늘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의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모습이 조금은 확인됐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는 상승 랠리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최대 8%까지도 기존금리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감 시장 분위기를 차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상승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글로벌 이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 증시 상황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구글, 알파벳도 또 한 번 하락을 이어갔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면서 미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상승세만큼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 선도한다고 봤을 때 이 차량용 반도체도 굉장히 함께 탄력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차량용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차량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뭐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던 차량보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바뀌면서 이런 이제 전장용 반도체 사용량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수급이 상당히 이제 꼬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측시 때문에 뭐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의 반도체에 대한 이제 공급이 상당 부분 줄었고요. 그렇지만 또 시장과는 다르게 또 자동차 판매가 또 활발히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꼬였었던 게 지난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뭐 좀 어렵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반도체 공급이 상당히 이제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용 이제 자동차용 이제 반도체의 이제 판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면서 일단 완성차 업체에도 관련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이전보다는 조금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웠었던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완성차 업체들이 좀 비싼 가격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그 실적도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의 그런데 과연 자동차 반도체가 생산량이 왜 이제 안 느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신규 라인에 대한 만드는 그 라인을 까는 게 상당히 좀 시간이 더디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고가 라인, 그러니까 고가 초미세 공정이 아니라 이제 레거시 라인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중폭 정도의 그런 이제 반도체 라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레거시 라인 자체가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요. 한 중저가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뭐 신규로 고가 라인을 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뭐 TSMC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분야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으로 뭐 인피니언이나 뭐 NXP
그다음에 ST 마이크로 같은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중저가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이라는 데 이제 사용된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안정성과 그다음에 내구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 기존에 검증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선호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의 제품은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단 반도체 공급을 상당 부분 제한했었던 그런 요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의 전장화가 증가할수록 이런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지금보다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가 여러 편의 사항이 이제 첨가가 되면서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이제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200에서 3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전기차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보다 한 10배 정도 증가한 2,0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갈 만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향후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호실적을 좀 보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자, 그 현황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 자동차 관련돼서 작년도에 이제 판매량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네. 뭐 지난 2021년도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2025년도에는 84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나오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이제 메이저 회사들의 이제 반도체 판매량을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021년도에 264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 341억 달러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 뭐 메이저 이제 4개 회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뭐 이 4개사의 영업이익 율 자체가 지금 뭐 14에서 뭐 많은 경우는 이제 59%까지 상당히 이제 고부가 가치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개별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뭐 독일에 있는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요. 작년 4분기에 매출이 39억 5천만 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7억 2,800 유로로 정년도보다 5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매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자동차 판매들의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매출에 또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155억 유로 정도를 지금 예상을 가이던스를 낼 만큼 올해도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분야는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X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반도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44억 달러,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5%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스위스에 있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매출은 26%,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연매출은 51%, 그다음에 연간 영업이익은 144%가 증가할 만큼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사스 같은 경우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1분기 가이던스가 작년에 3,467억 엔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올해는 3,475에서 3,625엔까지 5억 엔까지 좀 더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올해도 차량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그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실적도 증가할 걸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난 2020년에
1분기에 코로나 때 저점을 찍은 이후에 2022년 초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내내 조금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기업 실적들이 다시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올 1월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네. 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임순재 대표님께서 화면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또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라고 한다면 차의 어느 부분들에 들어가게 되는 반도체들을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엔진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다 그 MPU라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메모리가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자동차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장비들에는 대부분 다 이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차량 인포메이션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면서 이쪽으로 반도체 사용량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차에 심지어 엔진에까지도 이렇게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한 거는 이런 흐름에 국내 기업들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관련 내용과 함께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일단 차량용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제 안정성과 내구성을 이제 유지 필요로 한 그런 이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완성차 업체에서는 그만큼 이제 그 승객들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업체들을 잘 안 바꾼 기존에 사용했던 업체들을 잘 안 바꾼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런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국내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그 차량 반도체 제품들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히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 뭐 인피니언이나 뭐 NXP 그다음에 르네사스 같은 데서 뭐 다양한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고사양의 그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IT 관련된 그런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고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저가에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낮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꼬이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사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가 이제 최근에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관심 사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차량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운행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이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사양의 그런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요. 이런 고사양의 반도체는 이제 초미세 공정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네. 그만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가 최근 들어 좀 차량용 반도체에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반도체의 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량이 이제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까지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는데 연평균 한 15% 정도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 들어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특히 뭐 삼성전자가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를 일부 만들긴 하지만 적극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장용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관심사가 커졌습니다. 최근 이제 BMW와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최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뭐 대부분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전장용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BMW와의 이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퀄컴의 이제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에 이제 부사장을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뭐 이 담당 부사장이 기존에 퀄컴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 이제 부분을 담당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보면 향후에 자율주행형 칩 개발에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전장용 관련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생산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스템 관련된 부분 쪽으로 좀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장용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전장용 전기차에 이제 보면 이제 많이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그다음에 저전력의 고성능 D램에 관련된 수요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관련 제품들의 투자에도 좀 더 향후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균적으로 15%가량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좀 이런 시장 상황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7조 3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반도체주를 사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순매수 금액의 51%가량의 반도체 관련주로 채웠다라고 하던데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또 추가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국내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용 반도체가 뭐 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지 많지 않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좀 꼬이면서 국내에서 이걸 생산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 좀 많이 하고 관련 부분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그 차량용,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일부 이제 팹리스형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만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렇게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차량용 관련된 반도체에 투자를 이제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팹리스가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팹리스 관련 쪽으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팹리스는 뭐 단순히 차량용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가 확장이 될수록 관련된 향후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팹리스 관련된 업체 중에서 텔레칩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제 그런 이제 팹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차량용 인포메이션과 이제 스마트 홈 솔루션과 같은 그런 이제 지능형 관련된 칩과 모듈에 대한 이제 설계 능력이 좀 특출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개발 노하우가 이제 오랫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량용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전장용의 상당 부분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차량용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건 향후에 이런 시장이 커질수록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분기 실적 누적까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1,064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보다 1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380% 증가한 7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4분기 실적도 상당 부분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방 산업인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차량 인포메이션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영업 실적이 호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 이런 차량용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증가할수록 아마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실적 개선세는 올해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계열사에
기업이었던 칩스앤미디어를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이 좀 넘는 금액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자금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차량 인포메이션과 같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술이 뭐 다른 업체보다는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면서 기술력이 쌓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활발히 진행될수록 이런 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매출 성장세도 올해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텔레칩스라던가 이런 관련 종목들, 물론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변동성도 예상이 되고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일주일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챗 GPT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셌습니다. 자, 이번 주 테슬라 목표 주가도 이제 상향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전방 산업 분위기 속에서 이 코스닥 시총 4위인 에코프로조차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 챗 GPT 말고도 2차 전지 섹터가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시작했던 이번 주였죠. 이외에도 구글의 챗 GPT 바드를 출시한다는 소식과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발표한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에서도 나왔죠. 바이두가 발표하는데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챗 GPT 진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챗 GPT 관련 뉴스들의 급등이 이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미국 증시에서도 미국 AI 관련 중소형주들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10% 내지 20% 올라온 모습인데요. 향후 챗 GPT 관련 일정은 오픈 AI의 챗 GPT-4가 출시가 3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중국의 바이두 AI 챗봇인 어니의 출시 또한 3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챗 GPT인 바드는 5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 KT의 AI 미든 그리고 네이버의 서치 GPT가 상반기 중에 출시 예정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이 챗 GPT 섹터에서 나올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죠. 이제 단순히 테마성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달려야 되는데요. 이미 많이 오른 테마 내에서 대장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고 약간의 조정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의외로는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종목들이 추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2차 상승 랠리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일 플리토에 대해서 한 차례 제가 언급을 또 했었죠. 이외에도 페르소나 AI 재료로 린드먼 아시아가 상한가를 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비슷한 결로 향후 부각될 수 있는 업스테이지 AI에 관련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관련주로 엮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챗 GPT 관련해서 우리 황호준 연구원님께서 일찍이 언급을 해주셨던 플리토도 다시 한번 봐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전일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도 살펴보고 싶은데 다날과 페이코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코인 상패 유예가 되면서 시간은 벌었는데 불확실성은 여전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다날의 페이코인이 상당 편치가 유예가 되면서 이 페이코인 자체가 60%, 70% 급등을 하였죠. 최근 다날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결정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어서 향후 호재성 재료의 흡수가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다날의 AI 그리고 증권형 토큰, 이 로봇 등 굵직한 테마에서 훌륭한 개연성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향후 충분히 재부각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외인과 기관의 지분이 높은 종목의 특성상 이 밸류의 변화가 아닌 일회성 요인, 다시 말해서 페이코인의 급등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당연히 매도로 대응을 했을 것이고 이에 매도 물량을 버티지 못하고 주가는 현재 윗꼬리를 다른 상태죠.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수급 출회가 일단락되게 되면은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 여러분들께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과 페이코인 이야기도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외에도 짚어봐야 할 이번 주 시장에서 불거졌던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얘기도 빼놓으면 안 되죠. 이제 이외에도 코스닥 시총 4위에 해당하는 에코프로가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아직도 상당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향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탄력이 더 강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튀르키예의 강진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구조대가 터키에 투입이 되게 되면서 재봉 관련주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SM의 카카오와 내부 경영진과의 지분 싸움이 사실상 공식화가 되면서 장기화 여파가 보이게 되자 SM의 주가 또한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방금 나온 속보로 인해서 하이브가 이제 주당 12만 원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SM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금 그러한 공식과에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하이브 그리고 관련돼서 카카오까지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혼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SM 이슈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고수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새로운 테마 중에서는 이 챗GPT를 제외하고는 이 추가적인 투자와 테마의 강도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접근만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상 재료 소멸에 가까운 테마가 지금 현재 시장에 주도하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이 점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각별히 유의하시도록 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단연 챗 GPT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슈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후반 들어서 나왔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SM의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하이브가 SM의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수만 전 대표의 지분 14.8%를 매입했다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황호준 연구원님은 관련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제일 불안한 거는 미국의 CPI예요. 그렇죠. 미국의 CPI 외에도 바로 오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데 중국의 지표는 발표를 항상 오늘 한다고는 했지만은 이 기술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지표 발표가 조금 예정보다 늦춰지는 경향이 조금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도 조금 다른 나라의 지표보다 낮은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다음 주는 화요일 14일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동시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중국부터 잠시 얘기를 해드리자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돼지고기 가격 등으로 해가지고 주요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빠르게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분기부터는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 2%대를 예상이 되는데요. 이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신호를 보여준 이후에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하락세를 이어가서 전달 6.5%보다 0.3%포인트 낮은 6.2%포인트가 시장 예상 전망치인데요. 이에 따라 시장이 지금 원하는 증시 상방으로 견인할 명분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개선이 되어가는 모습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라도 보이게 되면은 이 시장은 또 한 번 다음 주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다음 주에 있을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4분기 GDP, 다시 말해서 국내 총생산률이죠. 같은 날 발표가 되는데 일본은 지난해 3분기 역성장이 0.2% 마이너스 성장치를 기록을 했으나 이번 분기는 0.5% 플러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상당수의 원자재가 대체할 수 있는 국가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면서 그간 비축해놓은 전략 자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이 천천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방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큰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또한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1월 고용 데이터가 약 50만 개를 넘어가기 시작한 이후로 증시 상방을 제한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은 2월 FOMC에서 보인 파월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았다라는 이 자신감은 그 사이 발표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와 그리고 부동산 관련 지표들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14일 나오는 CPI에 포함된 항목들의 지표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향후 증시의 방향은 남은 두 가지 지표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추후 해당 지표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도 특별히 14일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황호준 연구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번에는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리오프닝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계속해서 리오프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국발 단기 비자가 조만간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또 리오프닝에 불이 붙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흐름이었는지 관련주들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강하게 나온 만큼에 비해서는 좀 약간만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뷰티, 여행,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 LG 생활건강이 한 1% 이상 상승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70만 원대 재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다루긴 했지만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2.2% 상승을 했고 또한 케어젠도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외에 또 뭐 카지노, 여행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한 5.49% 상승을 했고 GKL도 거의 2%가량 비슷하게 상승을 했고 파라다이스도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네. 좋은 흐름들을 일단 보여줬고 이와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리오프닝인데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자면 MLCC 섹터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MLCC 섹터도 굉장히 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 아모텍이 6%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한 거의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되게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좋지 않았던 MLCC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올해는 좀 굉장히 좀 좋아지는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MLCC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제품군이 뭐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든 전장 부품 쪽에서는 자동차 한 대당 거의 한 7,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수요도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전에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봉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좀 감소를 하면서 MLCC 수요도 같이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작년이죠. 작년 12월부터 국내 MLCC 수출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 4% 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때문에 좀 발생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16개월 만에 이 MLCC 산업이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업황이 한 2년, 3년 정도 좋지 않았다 보니 올해는 좀 MLCC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보고요. 올해 또 스마트폰 등 이제 정보 기술 제품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계속 이슈를 부각받기보다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추가적인 이슈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리오프닝과 연계성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네. 게임주들 그리고 면세점은 왜 좀 잘 못 갔는지 모르겠고 엔터 및 미디어 섹터도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주의 경우에는 리오프닝 중에 이제 판호 발급 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이 게임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판호가 뭐 발급된다 한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서비스가 오래된 기업들 위주로 게임 위주로 진행이 됐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면세점주 이제 어제 호텔 신라를 봤는데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뭐 엔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엔터 및 미디어는 방송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은 마이너스 한 1% 섹터가 다소 좀 아쉽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이 중국 비자 발급 관련된 제한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된다 한다면 뷰티주나 어떻게 보면 뷰티주나 카지노 그리고 관광주, 여행주 이쪽으로 좀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카지노 관련주들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게임이라던가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은 주춤한 모습이고 면세는 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좀 주춤하고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중국발 단기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르면 오늘이고 다음 주 중에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제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기대감이 좀 흘러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지난달 2일에 단행됐던 조치인데 2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다가 이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상. 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의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한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뭐 그 전부터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은 작년 12월 30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속 리오프닝이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인해서 확산세가 굉장히 좀 거세졌고 그 부분들을 통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좀 발생이 됐었거든요. 품귀 현상이 발생되면서 또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산도 안 되다 보니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국내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해제를 중국인 여행객들을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했다 보니까 단기 비자 발급을 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30일 때 그때 기준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1월 말까지로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시점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더불어 해서 좀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에 대한 그 감기약 품귀 현상이든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연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면은 잠깐만 이 상황들을 멈춰갈 것이냐라고 했지만은 역시나 그러진 않았고요. 중국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지만 역시나 좀 세게 나왔습니다. 세게 나오면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유감 표시를 했었고요. 중국 정부가 거기다가 한국인 단기 비자까지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똑같이. 근데 거기에다 좀 더 기분이 나쁜 건 중국 단행공항에서는 그 한국발 입국자한테 흰색 비표를 착용을 해서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언젠가는 협의를 보겠지라고 판단은 했지만은 이제서야 이제 이 이슈가 나온 상황이고 사실 지난 9일이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서 그 중국 관련된 부분들 단기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이 지난주에 1.4% 확인이 됐습니다. 양성률이 한 1.4%인데 생각보다 적었던 거죠. 적었던 거고 초기 때는 한 30% 이상 갔다가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풀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봤을 때는 춘제 이후에 감소세를 좀 확인을 한 게 정부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풀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전일 오후부터 대통령실에서도 또 발표를 한 게 한중 두 나라에서 관련 합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중대본 회의를 걸쳐서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뭐가 해제가 되느냐? 단기 비자는 해제가 될 것 같고 네. 여기 외국인 격리 시설도 폐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PCR 검사는 계속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2월 말까지는 계속 하다가 한 3월 정도 되면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그때는 좀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중국과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중국도 사실 우리에게 보복 조치를 가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풀려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워요. 굉장히 좀 아쉽고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너네 그랬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그래서 세게 나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다소 아쉽지 않나 처리 방식이 좀 아쉽지 않나 보고요. 사실 일본과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자를
어떻게 보면 해제를 했고요. 해제를 했고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달 하순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달 하순이라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주차, 2주차에서 3주차 사이, 그러니까는 3주차에서 4주차 사이, 그러니까 다음 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공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우리나라가 먼저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일본한테는 그렇게 좀 빨리 해줬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고 네. 워낙 지금 우리나라가 좀 세게 나간 것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이 부분들 비자를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 해야지만 중국에서 이제 전환을 해서 바꿔줄 것 같고요. 이번 달 말까지 연장을 계획을 했지만은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불만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빨리 협의를 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주차에서 4주차 때는 단기 비자가 빨리 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계속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 이슈 오늘 시장에서는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도 유효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이 좀 어느 정도면은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발표를 빨리 하기에는 지금은 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중 두 나라에 관련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발표하기에는 다소 좀 체크를 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다음 주 정도에 중대본 회의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빨리는 진행되지만은 오늘 바로 해제하겠다 이런 아주 서프라이즈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때는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 부분들 보기 전에 이게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슈가 네.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과거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와 또 맞물립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썰을 좀 풀어야 되긴 하지만 2020년 6월, 12월 이때 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고 2021년 2월, 9월, 12월 이렇게 있었고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또 3월, 8월, 11월 이렇게 네. 있었고 올해는 또 1월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관광객 재개는 할 수 있지만 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별개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별개로. 예, 별개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게 계속 누적돼서 제가 보기에는 끝나지 않는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나오겠죠. 어느 정도 관광 해제 풀리게 된다면은 시진핑이 또 방문을 하겠다. 그거 지금 한 4년째 나오고 있는데 네. 방문을 한 번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이슈는 될 수 있지만은 이번 이슈는 좀 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통해서 크게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고 나머지 이제 떨어졌을 때는 또 기다렸다가 다시 재차 잡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하나만 가져오긴 좀 아쉬웠던 흐름이다 보니까 좀 질도 중요하지만 양으로서도 좀 판단을 해본 상황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항공주. 그래서 제주항공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노선의 운항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 매우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이 지난해 4분기 187억 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었고 이게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이후로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리오프닝 수혜 시 중국 노선 운항 재개를 통해서 확대가 된다 한다면은 올해는 실질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작년 10월 작년 하반기 때 유상증자를 대규모 좀 발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 신규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온다 한다면 그 신규 항공기가 연료 절감을 시키는 항공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아시아나 그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추가 운항편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주항공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카지노 및 여행주는 제가 보기엔 롯데 관광개발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중국 VIP 관광 회복 기대가 좀 있다. 다만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사실 이 롯데 관광개발이 그 제주 드림타워와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네. 제가 1월 한 말중에 실내 마스크 해제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제주도를 한번 놀러 갔었습니다. 2박 4일 놀러 갔었는데. 네, 놀러 가신 거 맞죠? 예, 좀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눈보라가 치면서 뭐 항공편 결항도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가보니까는 굉장히 좀 제주도가 썰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보기엔 관광객들이 많이 없었던 거는 아마도 생각보다는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비자 해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한다면 중국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롯데 관광개발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조 부분은 좀 아모텍은 이제 앞으로 중국 전기차 비중을 좀 비중을 증가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2023년에 중국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BMS용 MLCC 등 관련된 부분들이 일본 업체가 독점을 했던 부품들인데 이거를 또 아모텍에서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었고 3분기부터 일부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제조업에선 아모텍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GT향 그 MLCC 공급 확대 그리고 5G 관련된 통신 투자 확대 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모텍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뭐 뷰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세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코리아나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만한 섹터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내놓은 바가 있는데 자, 그 배경에 또 중국 리오프닝이 껴 있습니다. 자, 이 어느 정도 우리 경제 흐름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영향을 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주도를 제가 갔다 온 결과 제가 보기엔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좀 늘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 산업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중국에서 1월 CPI 발표를 했습니다. CPI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3% 상승을 했고요. 작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회한 이후에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분석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KDI 쪽에서 리오프닝 효과 시 그 수출 증가를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 전망이랑 이제 수정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수정 전망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 전망치를 봤을 때는 뭐 상반기 때는 뭐 1.1% 뭐 나왔지만은 이게 2.4%가 결국은 리오프닝이 활성화됐을 때 기준으로 2.4%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상반기에 1.1%는 저는 좀 동의를 못할 것 같고요. 동의를 못할 것 같고. 동의를 못하신다는 말씀은 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인가요? 그래도 일부는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너무 좀 전망치를 낮게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 기존에는 1.4%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산업 업황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1.1%까지는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게 뭐 리오프닝 기준으로 2.4%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좀 동의를 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어퍼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높게 가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그 KDI 쪽에서 발표를 한 부분들은 경제 전망을 수정을 했는데 결국은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뭐 종전 1.1에서 2.1에서 2.4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현황대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결국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서비스 수출이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그걸 따라 올해 수출 증가를 전망하는 부분들이 1.6에서 1.8%로 뭐 상향 조정을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조건부를 달았어요. 어떤 조건부를 달았는데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완만한 수준이 되거나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하강이 생길 경우가 없어야지만 2.4%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조건이 좀 많네요. 예, 그렇긴 한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이나 우리나라 산업 전반 부분들에서 반도체 업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끌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부분들이 업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관련된 부분들도 업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이 단순히 화장품이나 뭐 화장품 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 산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타 사업도 있거든요. 특히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리오프닝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가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측이 될 수 있겠고요. 경제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밖에 예측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리오프닝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뜯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